그 사람들이 양구에 인문학 박물관이 있다 그러면 그 인문학 박물관이 뭐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런 게 없는데 양구에 먼저 있다 하니까 인문학 박물관이 뭔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우리도 자신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볼 길은 없는데 오늘은 이 인문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또 우리 사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하고 역시 차이가 있다. 그런 걸 이제 느낄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땐 그런 거 느끼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러면 역시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런 거 인문학을 포함하는 공부를 하고 또 그 독서를 한 사람들하고 안 한 사람들하고 차이가 대단히 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대학에 있어서도 입학할 때부터 이제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과학, 대학 인문학 대학에 들어올 때도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대학에 들어와서도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인문학이 뭐 하는 데인지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좀 우리가 해드려서 인문학은 이제 독서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좀 함께 생각해 보고요 싶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가서 상당히 오래됐을 때입니다. 30년 이상 있었는데 아마 한 20년쯤 있었을 때인데 학교에서 교양학부를 좀 맡아달라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좀 맡아줬습니다. 이제 교양학부는 대학에 있는 기간에 1년 내지 1년 반 동안은 이제 모든 대학생들 어떤 학과든지 모든 대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양학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한 1년 내지 한 1년 반 동안 다 같이 공부하는 그 과목을 이제 좀 인도하기 위해서 교양학부가 생기고 나보고 그 책임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이제 맡았습니다. 그 맡아서 이제 얼마 있는데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자연과학 교수님들이 있고 또 그 중간에 이제 사회과학 교수님들이 있고 이제 이쪽은 인문학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은 이쪽 되고 사회과학은 이제 중간이 되고 자연과학은 이제 이쪽이 되는데 이 자연과학 교수님이 한 번 나보고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인 거 아니? 선생님 우리 교양학부에서 학생들 이제 성적을 쭉 정리하고 매기고 그러는데 우리 자연과학 교수님들은 질문과 해답이 시험을 보게 되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무슨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다 하면 그건 맞는 거고 그 맞지 않으면 그건 다 틀린 거고 하니까 답이 언제나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은 하나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둘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뿐이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이 답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답은 암만 많아도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과학의 시험이나 이제 채점은 정확한데
이 사회과학의 시험 보는 걸 가만 보게 되면 비슷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이쪽이 이쪽보다 좀 나을 거다. 이 대답이 이거보다 좀 낫다. 그러니까 교수님 보는 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하다 말이죠. 그럽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이 사회과학의 중심 가운데 오늘 얘기하면 이제 정치학이 있는데 정치학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정의는 이런 것이다.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정의는 또 이런 것이다. 정의는 이런 것이다 하니까 확실하지 않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 하나 더 가서 인문학으로 가게 되면 같은 답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자유란 무엇인가 그거보다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행복이 어떤 것인가 하고 물어보면 10사람은 10사람, 100사람은 100사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다, 이거에 맞는다, 그 정확하지 않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책임자고 그러니까 좀 우리 학생들 1200명이면 1200명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답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내가 속으로는 좀 답답합니다. 저 교수님이 대학에 있을 때 인문학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런 질문 안 할 텐데 독서도 그 당시에니까 잘 못하고 그러니까 역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묻는가 보다.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 자연과학은 언제나 하나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의 대답밖에 없다고. 그걸 맞으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틀립니다. 근데 틀렸다 안 맞다 하는 건 거 아니?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만 알면 됩니다. 진실이냐 아니냐 그것만 알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예를 들어 말하면 지구가 있고 태양이 돌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뭐 우리도 어렸을 땐 다 그렇죠. 동쪽에 해가 떠서 서쪽이 지고 다음날 또 떴다 지니까 말이죠. 태양이 지구를 돌아가는가 보다.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다가 천문학이 자꾸 발달되고 자연과학이 자꾸 발달되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게 아니고 태양은 가운데 있고 지구가 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동설이 그게 진리인데 말이죠. 답인데 모를 때는 태양이 도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다. 그러니까 옛날 이거의 답인 줄 이제 정확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다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알게 되면 잘못된 건 다 없어지니까 대답이 정확합니다. 5에 1급을 가하면 12울이다. 그럼 뭐 누구나 똑같지? 나는 많이 생각했더니 13이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자연과학이니까 그렇게 두어두고 이제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이 이제 정치 문제인데 이 여기에는 어떤 거 아니? 질문이 하나 생기면 말이죠. 질문이 하나 생기면 이 대답도 나오고 이 대답도 나오고 이런 대답도 나오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면 정의는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정의다. 그건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정의입니다. 그럼 일로 갑니다. 근데 또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의는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다. 그건 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어느 게 옳으냐? 나는 이것이 옳다. 나는 이것이 옳다. 그러면 분리가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만약에 이제 교수님이 채점을 한다 하게 되면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어느 답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타당하게, 누구나 다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몇 가지 대답할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타당하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옳다, 타당하다, 그런 거라고. 그냥 같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같으면 그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같은 면에 인문학에 가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 100사람이 다 자기 생각한다고 말이죠. 배고픈 사람은 맛있는 거 먹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은 건강해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출세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럼 그건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냐 말이죠. 그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은 뭐 받아들이는 거 아니?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이쪽에는 생각이 좁지만은 이 대답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100사람 가운데 70명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행복이다 하고면 그걸 받아들이자 말이죠. 이 다음에 바뀔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니다, 그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건 지금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문제라는 건 답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거든요.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그 선생한테 얘기하는 게 민구하니 자연제 인문학을 하시는 선생들이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걸 인정하는 거고, 사회과학에서는 이것이 다른 것보다는 좋겠다 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고, 자연과학은 그것만 되면 된다 말이죠. 하나뿐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옳으냐, 그게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더 옳으냐 하는데 자연과학에서는 이게 옳고, 사회과학에서는 이게 옳고, 인문학에서는 이게 옳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다 똑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봐서 사람들이 자연과학만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자유도 없어지고 정의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동물도 여러 종류가 있고 물고기도 많은 종류가 있고 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 가지고 한 줄을 쭉 세우게 되면 그건 인간이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그 자연 법칙 때만 가치를 인정하자 그래 되고, 그럼 사회과학은 어떠냐? 역사도 좀 바뀌고 사회도 좀 바뀌지만은 올바른 걸 택하자 말이죠. 올바른 걸 택하자.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경제가 어떤 방향이 옳으냐, 그분은 어떤 방향이 옳다고 생각했는 거 아니? 생각할 때 서점인 거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살면 된다,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성장을 못했습니다. 이제 제일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사상적으로 도와준 대통령들은 대체로 이제 그 생각을 주는 개인 교수라고 할까요? 있습니다. 경제는 이번 내가 물어보고 교육은 또 교육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에 교육 담당을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고려대학의 그 정년퇴임한 교수인데요. 그분이 한 번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에서의 교육 정책을 발표한다. 그래서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말이죠. 나도 교육계에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 갔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돼요.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다 올바르게 높은 학교, 낮은 학교 없고 균형 있고 중고등학교도 다 똑같아 돼야 한다고 말이죠. 근데 다 그렇게 됐는데 이 대학만은 안 그렇다고 말이죠. 대학만은 서울대학까지 높은 대학도 있고 또 좀 낮은 대학도 있고 지방에 더 낮은 대학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고 하니 초등학교는 됐고 중고등학교 평준화도 됐는데 대학 평준화를 시켜야 한다 그겁니다. 그거 시키는데 첫째가 뭐인가 국립대학을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말해요. 지금은 서울대가 이렇게 높고 부산대학이 좀 낮고 또 뭐 제주대학은 더 낮은데 이거 다 함께 평준화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립대학이 문제인데 이 사립대학도 다 균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그걸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제 내가 그걸 들으면서 아 저거 큰일 난 생각을 하는구나 말이죠. 저렇게 대학을 다 평준하게 만들면 국가 교육이 떨어지게 되면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건 아니다 말이죠. 저거 만든다. 그리고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대학 경제입니다. 한국이 이번에 100대학 가운데 몇 개가 들어가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까지는 서울대학이 제일 한국 세계대학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 있는데 이번엔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연세대학교가 한국에선 제일 높고요. 고려대학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이고 이화여자대학이 그렇습니다. 그 전 세계가 지금 대학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똑같이 만들어 놓겠다 하게 되면 올림픽 경기에 가서 상 탈 사람은 하나도 없으면 경기 나가나 마나죠. 그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지도자가 생각 잘못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근데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만은 이제 내 제자들 가운데서 독일 가서 난 철학관이에요. 철학 공부를 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영국에 가서 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내 아들도 독일에서 이제 철학 공부해가지고 영국 와서 교수가 됐는데 그 교수들이 미국에 갑니다. 학회가 있고 세미나가 있고 그래서 갔는데 다 갔다 와서 나보고 뭐라 하는 거 하니 200년 전에는 미국이 너무 떨어지고 독일이 이렇게 앞서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독일 못 따라올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철학 공부하려고 하면 독일까지 미국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 미국이 앞세고 독일이 떨어졌다고 말이죠. 앞으로 100년 걸려도 이제 독일은 미국 못 따라간다고 말이죠. 못 따라간다고 말이죠. 그렇게 차이가 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 경쟁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뭐라는 거 아니 대학 경쟁에서 졌다고 말이죠. 독일은 전부가 국립대학입니다. 예산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대학을 만드는데 미국은 사립대학이 주립대학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의 1년 동안의 예산이 독일 대학 3대학, 4대학의 예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자들이 모이고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올라가니까 이젠 미국이 앞섰다고 해요. 200년 전에는 미국이 독일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100년 지나도 이제 독일이 100년 지나도 미국 못 따라간다고 말이죠. 대학 경제에 졌다고. 그 지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 생각을 하나 그대로 가게 되면 지금 나라가 우스워지죠. 대학 경제에서 지니까 우스워지죠. 그걸 경상을 바꾸게 되면 나라가 달라지고 올라가고 그렇죠. 예를 들어 말하면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꽃같이만 나간다 하고 나가면 무슨 경기하든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한 게 뭐고하니, 인문학은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도 거의 창조하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문학의 제일 중요한 게 뭐고하니, 역사를 창조할 수 있고, 사회과학이 좋은 건 뭐고하니, 사회를 모순 없이, 잘못 없이 이끌어가는 거고, 자연과학은 같은 생각이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하고, 사회과학 많은 사람하고,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로 이제 다시 올라가겠는데요. 예를 들어 말하면, 솔직해서 쉽게 말하면, 사람은 내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일합니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서 제일 처음 취직했던 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로서 가만 다 일생을 보내고 말면 나는 떨어지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높아지고, 대학 교수들은 더 높아질 테니까 나는 사회에 일을 그만큼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 하다가 중고등학교 선생님만큼은 올라가야겠다. 그만큼은 지식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좀 무리해서라도 대학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공학도 하고 이제 고생도 하면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서 중앙중고등학교에 중고등학교 선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 지식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선생으로 또 쭉 이렇게 있어 보니까요, 모든 선생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치면 되니까 그 수준입니다. 더 올라갈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나는 무슨 욕심을 가졌는 거 아니, 내가 철학 공부를 했는데 철학에 있어서는 대학 교수한테 지면 안 되겠다 말이죠. 그건 내가 철학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철학자가 되고 싶다 했으니까 중고등학교에 만족하면 안 되고 철학 공부만은 내가 따로 해야겠다. 그냥 계속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대학에 갈 수 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좀 자신이 있어 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내 얘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중앙학교에 있다가 1년 동안 이제 좀 한 학기 동안은 이제 좀 휴가를 얻고 말이죠. 세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봤습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세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서 쭉 지났는데, 그 시간 강사로 나가면 뭐 의미하는 거 아니? 그 대학에서 내가 대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걸 보고서 이만한 사람이라면 우리 대학에서 모셔와야겠다. 우리 교수님보다도 괜찮으니까 모셔와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강의했는데 역시 중고등학교의 선생이 이러셨으니까 안 되겠다 하면 초청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도 내가 나 자신을 알고 싶으니까 어떠는 거 아니? 세 대학에 이제 시간 강사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세 대학을 다 끝나고 나니까 세 대학에서 다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 대학의 교수로라고 말이죠. 우리 대학의 교수로라고. 근데 왜 연세대학교로 가게 됐는 거 아니? 중고등학교 때 내 제자가 연세대학교 학생이 됐거든요. 그래 가서 그 교수님을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요, 이상하다. 우리 중학교 때 김영석 선생님한테 강의 들은 것보다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중학교 졸업한 내 제자들이 연세대학교 학생으로 있으면서 학생한테 요청했습니다. 우리 중학교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너무 강의가 좋았다고 말이죠. 그분 좀 시간 강사로 오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그 세대학에 다 와서 다 저놈을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든지 세대학에 다 내가 원해서 가게 됐는데
연세대학교의 백낙준 총장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빨리 좀 오라고 말이죠. 그 학교 갔더니 선생님 다음 학기부터 우리 연세대학교 철학과 전임 교수로 오라고 말이죠. 그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뭐 다른 교수님한테 내가 지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난 나름대로 노력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요, 내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요, 장관을 쓸 때 말이죠, 여러 후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는 것만큼 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지식을 넓고 아는 것만큼 일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자연과학을 얘기하는 건 그분이하고 이 사회과학과 인문학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까 양구에 인문학 박물관이 생기고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 아니? 책을 많이 읽게 해주고 자꾸 지식을 높여주니까요. 사람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내가 얘기하는 교수님 그건 아니고요. 집에 어린애를 키워도 어린애가 어떻게 성장하는 거 알고서 키우는 부모는 괜찮아요. 근데 어린애를 어떻게 키워야 한다는 걸 모르는 어린애들은 그 부모들은 민구안이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욕도 하고요 말이죠. 너 왜 그랬냐 하니까 그 어린애는 부모가 교육을 모르기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죠. 만약에 그 부모들이 애들은 좀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고 뭐 놀기도 하지만 그거 키워줘야 한다 말이죠. 그걸 키워줘야 한다 말이죠. 그 전에 내가 아마 한 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뭔가니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하면 안 된다, 못 쓴다 책망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면서 제일 처음 박관한 거에 민구안이 그건 교육이 아니다 말이죠. 잘했다 말이죠. 더 잘해라 말이죠. 뭐든지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 국가에 가게 되면 가정교육을 할 때 초등학교에 가보면 두 가지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건 민구안이 거짓말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건 다 용납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거짓말은 뭐. 그러니까 평생 자라는 동안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때때로 뭐인거아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싸게 이렇게 대답하지?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또 너희 친구들이 다 뭐 어떡하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넌 싸게 이렇게 해야지? 그거 들어보면 또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자꾸 싸움이 생기는 게 민구안이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둘째는 민구안이 어린애들 키울 때 절대 책망은 하지 말아라. 9번 책망하는 것보다는 한 번 칭찬해 주는 게 교육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잘했다고 말이죠. 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키우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벌 받는다. 그건 아니라고 말이죠. 전에 아마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을 제일 처음 바꿀 때 새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운동을 했는데요. 그것이 6.25 전쟁 때 부산 정부에서 생긴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초등학교 교장 선생들이 이제 다 참여하고요. 미국에서 교육학자들 또 교육 전문가 사절단을 5명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과 초등학교 교장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닷새 동안 한국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교장 선생님들이 쭉 다 모이고 그 사절단 5사람이 쭉 모이는데 서울교동학교 교장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는 거 아니? 당신의 미국에서는 그 초등학교 애들 말 안 듣고 까불고 자꾸 말썽 부리는 거 그거 어떻게 처리하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5사람이
대답을 못하고 말이죠. 누가 대답할까 하고 보더니 한 사람이 그럼 내가 대답하겠다고. 대답이 뭔고 하니 우린 그런 걸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 대통령 아이젠허가 초등학교 때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고 웃었습니다. 그거 우리 교육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교육을 받은 미국 애들하고 욕하고 책망만 받은 한국 학생하고 이 다음에 어른 되면 달라지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가 겪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내 큰딸이 좀 일찍 미국 갔습니다. 가서 이제 내 애손주가 이제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한 번 내가 미국 가는 일이 있어서 이제 미국 갔더니 내 딸이 차를 가지고 비행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내 딸이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애들하고 같이 초등학교에 넣어서 지금 4학년인데 키도 작고요. 못생기기도 했고요. 뭐든지 미국 애들하고 비하면 떨어지게 돼요. 그게 자꾸 열등감을 가지거든요. 나는 왜 하고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좀 보기 흉하게 생겼다고 해서 다 차이니즈라고 그래요. 동양 사람들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도요. 그래서 내 딸이 이제 그 열등감 때문에 걱정이라고 말이죠. 얼마 전에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는데 우리 애가 뭐든지 키도 작고 그냥 꼴찌했다고 말이죠. 걱정이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럼 어떡하겠냐고 이제 철들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할 수 없지 않냐고 말이죠. 그래 가세요. 갔더니 내 애손주놈이 학교 갔다가 4학년 때인데 집에 와 있던 거예요. 애들은 이제 할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오면 뭐 자랑할 거 없을까 해서 자꾸 자기 자랑하고 싶으면 또 내가 잘했다고 말이죠. 너 그렇게 공부 잘했냐?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놈이 무슨 자기 자랑하고 싶으니까 나보고 할아버지 왜? 나 이번 운동회 때 상장 받은 게 있는데 보여줄까? 그래요. 자기 엄마 얘기 들으면 전부 꼴찌했다고 그러는데 상장을 뭐 받았나 싶어서 좀 보자 말이죠. 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져왔어요. 가져서 읽어보니까 뭐인 거 아니 제일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 상장을 줬다 그랬어요. 꼴찌는 꼴찌했거든요. 지긴 졌거든요. 근데 얘를 자꾸 더 열등감이 생기면 안 되겠으니까요. 상을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거 아니 꼴찌는 했지만은 꼴찌하는 놈이 제일 더 열심히 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 상을 준다 한 거예요. 그 내가 그거 보고서 선생님들이 이만큼 애들 자꾸 이렇게 키워줄 줄 아는 거, 책망 안 하고 키워줄 줄 아는 거, 그걸로 괜찮다고 말이죠. 그것도 얻었습니다. 그렇게 잘하니까 얘들이 이제 열등감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어른 됐죠.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내가 봐도요. 우리 여손주하고 같이 공부한 애들이 이제 한 30명 있었겠죠. 그 가운데서 암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여손주가 제일 성공했어요. 예. 대학도 가장 좋은 대학 다니고요. 제일 좋은 의과대학 나오고 말이죠. 또 조지 워싱턴 의과대학에 뭐 심장내과 교수가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애들 가운데서 우리 애손주님이 지금 제일 출세했거든요. 교육문관이 긍정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모가 되든지 교육자가 되든지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서 키우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되면 나라가 성장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요새 우리 한 1년 반쯤 됐는가요? 우리 전부 국수하고 있는 게 문관이 윤석열 대통령 때의 정부하고 의사협회하고 1년 동안 내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좀 바꿔가지고 우리 정부가 양보할 건 양보할 테니까 의사협회나 의사들도 좀 생각을 바꾸고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서 좀 이렇게 싸우지 말고 국민들 앞에 싸우지 말고 좀 잘 해보자 말이죠.
또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이 정부가 잘못돼야 우리가 정권을 차지하겠으니까 참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이 가만 보게 되면 저거 큰일 났구나 말이죠. 왜? 우리 정부의 장관들 생각도 자연과학대 생각하고 비슷하게요. 의사들은 다 자연과학이니까 생각하니까 그 답답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의사협회가 책임 맡게 되고 장관이 됐으니까 1년 싸워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정부가 지방에도 의사들이 시작했는데 서울에만 의사가 많이 모이고 지방에는 없습니다. 또 중환자는 전부 큰 병원으로 가지 일반 병원으로 안 가는데 지방의 중환자들은 볼 데가 없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그 방향을 바꾸는데 우리도 이번에 바꿔야겠다 말이죠. 그 바꾸는 걸 이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열심히 다 연구해가지고 명년부터는 바꾸겠다. 그래서 제일 발표한 게 민관이 명년부터는 1년에 2,000명씩 의사를 양성하겠다. 그래서 섬에도 보내고 지방에도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 같은 데서는 서울의 종합병원보다도 더 좋은 병원을 만들고 다 고르게 발표해야겠단 말이죠. 그걸 전부 해가지고서 보니까 새해부터 25년부터는 2,000명의 의사를 뽑아야겠다. 그래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이 볼 때는 그 올바른 판단이니까 잘 됐다 말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협회가 있습니다. 그 의사협회 회장이 그 발표하던 뽐내는 거 아니 우리 그 절대 반대다 말이죠. 정부가 그거 한다 그러면 우리는 결사투쟁하고 막는다 말이죠. 그건 안 된다 말이죠. 왜 안 되느냐? 무조건 2,000명은 안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싸우는 게 민관이 2,000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지금도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민관이 2,000명 아니라도 됐다 하면 우리 은은하겠다. 꼭 2,000명은 지키면 안 되겠다 그거대요. 또 뭐 정부 민관이 다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2,000명을 발표했는데 바꾸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대로 한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 나 같은 국민의 한 사람이 보게 되면 저런 답답한 사람도 있나 말이죠. 2,000명쯤이 좋겠다. 1,500명도 되고 1,800명도 되고 또 2,100명도 될 수 있는 거지. 이걸 꼭 2,000명으로 만들자면 안 된다고 하는 정부도 답답하고요. 그건 절대 안 한다는 의사협회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만나 저것도 생각이 저렇게 좁아가지고 어떻게 정치하나 말이죠. 지금도 그 싸움 합니다. 그건 또 의사협회가 제일 높은 데거든요. 거기서 우리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전공의들, 수술한 전공의들이 민관이 정부 하는 대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의사협회 따라가야 할 테니까 의사 그만둔다 말이죠. 또 전부 또 의사법 옷 벗고서 또 사표는 나가버렸다고 말이죠. 그게 나 같은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은 뭡니까? 길 가던 사람이 누가 물에 빠져 있으면 어렵도록 가서 그 사람 건져주고 가지 물에 빠진 사람 보고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또 어린애가 물가에서 자꾸 기어 들어가는데 건져주지 않고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의사가 환자를 내버리고서 아무 이유도 없이 사표놓고 나가고 지금 다 나갔습니다. 저런 답답한 사람도 어디 있냐 말이죠. 그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까 자연과학적 생각밖에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2,000명이다 하는 건 표준이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2,000명입니까? 지금도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나는 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세상에서 제일 존경받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여러분 다 의사 선생님이라 그러죠? 우리 교수들은 선생님이라고 그래도요, 의사 선생님이라고까지는 안 가요. 그래서 의사는 다 우리 목숨을 봐주고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이겠는데 저렇게 환자 내버리고 가는 의사가 어디 있냐고 말이죠.
내 그 가족들이 미국의 의사들이 들었는데요. 미국은 상상도 못한다고 말이죠. 환자는 봐주면서 여쭈고 요구하고 또 의사는 의사 책임은 더 환자에게 있으니까 그거 봐주면서 도와줘야겠다고 하는 거지. 애들 그 환자를 내버려 두고서 수술 안 하고서 내보내고 가고 그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화가 나는 거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의사들 다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 할 생각 나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또 그게 아니고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되겠다고 공부하던 학생들이 의사협회 교수들이다 그들이 있으니까요. 우린 교수 편이다 말이죠. 우리 의사협회 편이라고 해서 다 학생들이 또 다 휴학했습니다. 그건 뭔가에 이유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요. 의학협회가 있습니다. 아마 좀 나이 많은 분은 기억할 거예요. 병원에서 다 진단도 하고 약도 병원에서 사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진단받아가지고 약은 병원에서 사가지고 가는데 세계 선진국가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병원은 의사 치료해주고 말이죠. 약은 그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사게 돼 있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어떤 거 아니 병원에서 치료도 하고 그것을 약도 팔고 하니까 부작용이 많아서 안 되겠다. 우리 약만 팔고 우리 약만 안 되겠다 말이죠. 이거 떼놓아야겠다. 그래서 많이 노력했는데요. 의사들이 떼놓으면 우리 병원 안 한단 말이죠. 그 떼놓으면 약을 못 팔면 안 되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그 할 수 없이 정부에서 그럼 너희 조건이 뭐냐 그래서 의사 늘리지 말고 뭐하고 다 그럼 그 조건 다 받아줄 테니까 그럼 떼놔 분업하자 말이죠. 그래서 의사가 이겼거든요. 정부가 졌거든요. 그 정부가 꼼짝 못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럼 너희 요청 다 들어줄 테니까 약국은 약국대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긴 셈이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또 싸움이 났습니다. 지금도 싸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싸우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의사들이 간호사의 권리는 우리 밑에 있는 거지 함께 위치에 보아주게 되면 우리 의사는 한다고 말이죠. 그 지금 싸우고 있다가 겨우 지금 간호사들이 뭔가 아니 우리가 양보한다고 그래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번에 또 지게 되면 이건 안 되겠다 말이지. 이번에 강하게 밀고 나가야겠다 하다가 지금도 싸우고 있고 그럽니다. 그럼 손해보는 건 누굽니까? 우리 국민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번에 그 의사협회장이 그런 것들 또 부협회장은 의사협회의 그 부회장은 여자분인가 봐요. 그분은 또 뭐라는 거 하니 간호사들은 의사 밑에 있지 무슨 잔소리가 뭐냐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또 간호사들이 또 화가 났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 말이죠.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왜 그런가 하고만 보게 되면 사고방식이 자연과학적 사고방식입니다. 요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요거뿐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대통령도 그렇고요. 장관도 그렇고요. 이 생각 바꿔야겠대요. 그래서 넓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회과학적 생각만큼 가서 몇 가지 가운데 선택하다. 그리고 좀 더 나가게 되면 인문학적 생각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서 더 많은 사람이 다 자유롭게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조하자 나가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뭔가 아니 그 인문학은 어떤 학문인가? 먼 옛날에는 자연과학도 없고 사회과학도 없고 인문학만 있었어요. 그 쭉 이제 그 인문학의 나무가 자라다가 크게 자라니까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사회과학이 생기고요. 거기에 이제 자연과학이 생기고 요새 기계공학이 생기니까요. 그게 더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뿌리가 되고 그 뿌리가 된 거기에 사회과학이 생기고 그 위에 자연과학이 생기고 그 열매로 나오고 그게 지금 기계공학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보이질 않거든요. 뿌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인문학은 필요 없다 말이죠.
보이지도 않는데 필요 없다. 근데 만약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뿌리가 없으면 영양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뿌리 없으면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또 뿌리가 없으면 폭풍이 불어오게 되면 나무 자체가 뽑혀 나갑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불게 되면 그 사회가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사상의 자유이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인문학 강의를 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래도 인문학 강의는 모든 학문의 뿌리가 되고 열매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으니까 인문학은 하는데, 그럼 인문학은 제일 표준이 있어야겠는데 그게 뭐냐 말이죠. 제일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맹구하니 사람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동물과 마찬가지지 인간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 이성이 겁니다. 그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니?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또 생활에서는 뭐니?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겁니다. 그거 갈라주는 게 인문학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치라든지 뭐 모든 분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그게 진리냐 아니냐, 또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인문학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고요. 거짓을 용납하게 되면 병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인문학을 거부하기 때문에 버림받는 겁니다. 그럼 그 우리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거짓은 용납하면 안 된다 말이죠. 진실을 택해야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민구안이 저게 진실이냐 아니냐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정직한가 아닌가 말이죠. 제일 걱정거리는 민구안이 대통령이 거짓말하게 되면 그건 큰일이 같아요. 어린애들이 뭐 좀 고안해서 문제지만은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대통령이 거짓말했다. 그건 큰일 같아요. 아까 미국서 우리 초등학교 애들에게 제일 가르치는 게 정직하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내가 대학에 다녔는데 내 친구가 대학 다닐 때 시험 칠 때 컨닝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대통령 출마했거든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대통령 출마한 그 사람 나하고 대학 같이 다녔다고. 근데 시험에 컨닝하고 됐다고 말이죠. 그럼 그걸로 안 됩니다.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진실하냐 거짓이냐 그겁니다. 그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민구안이 정직하게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지금은 뭐 철학 공부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나 어른이 돼서 이걸 나는 느낀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 자신이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요새 깨달았다 하는 생각해 보는데 사실 제가 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다닐 때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전기를 읽었거든요. 그 전기를 보고서 정말 감명했거든요. 그리고서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간디 선생의 사상한 전기를 읽을 때에 내가 이거 배웠구나 말이죠. 그건 우리 부모님들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보다도 중학생 때 그 중학교 2학년 때 1, 2학년 때 간디 선생의 정식 그 전기를 읽고서 말이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말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이다.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학교 우리 국어 교과서에 그때 간디 선생 얘기를 제가 써서 좀 넣은 게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민구안이
간디 선생이 평생 주장하는 게 민구안이 꼭 같은 게 제일 첫째 같은 게 민구안이 정직하자, 진실하자.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사회에 살자 그겁니다. 그거 두 번째는 민구안이 폭력은 죄악이니까 폭력은 용납하면 안 된다. 개인과의 폭력도 안 되고 전쟁은 물론 안 되고요. 폭력은 죄악이다. 그 두 가지를 쭉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는 한 10년 됐는가요? 10년 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재미없으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이 좋아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민구안이 간디 선생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거의 내가 지금 정확하게는 2시간이니까 4시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가 암만 재미있어서 4시간이나 가까이 본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봤어요. 많은 사람이 봤는데, 그 영화 이제 마지막 쭉 보면 이제 간디 선생의 생애가 다 쭉 나오는데, 마지막 가서 간디 선생이 세상 떠난 다음에 화장을 했거든요. 그 화장한 이제 그 뼈를 불태운 화장, 그 뼈, 화장한 그 가루를 갖다 얻고 하니 인다스강에 이제 쭉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그 뿌리는 거 이제 영화 마지막인데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아니? 모든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이 남는 사회, 온갖 폭력은 버림받고 사랑이 남는 사회, 그게 우리 역사의 길이다. 인류가 가는 길은 그 길이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민구안이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가장 진실을 사랑하고 거짓을 얻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가진다는 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진실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제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지금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가 민구안이 그 한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 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쭉 같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도와주고 쭉 있다가 세상 떠났거든요. 거기서 이게 충격을 받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죽었느냐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제 여당 대표가 되는 분이 거짓이 있었다 말이죠. 나하고 이제 맞지 않는 거짓말을 했다. 그걸 얘기했거든요. 이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하고서 그만 그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래서 세상 떠났거든요.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자살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는 뭐라는 거 아니?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같이 있었던 사진이 자꾸 나오고요. 함께 골프 친 장면도 나오고요 말이죠. 옆에서 골프 쳤는데 모르냐 말이죠. 근데 우리 이재명 대표는 민구안이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 지금 그게 문제가 돼서 재판에서 여러 가지 자꾸 생각하다 민구안이 이건 우리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이다. 몰랐을 리가 없다 말이요. 아니 골프 같이 치고 옆에 사진까지 찍어 나왔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의 민구안이 인문학이 필요하다 하는 게 민구안이 거짓, 진실이 아닌 거. 그건 우리가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사회가 병드는 거죠. 그 다음에 간디 선생의 두 번째 행간 민구안이 모든 폭력은 죄악이다. 어린애들이 싸우는 것도 잘못이고 정치가 싸우는 것도 잘못이고 전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폭력을 용납하게 되면 그건 인간다운 삶은 안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용납하게 되면 지금 사회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신문에 보내려고 원고를 하나 쓴 거 있는데 그 원고를 그냥 보낼까 아니면 조금 수정해 보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아니?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사회 지도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제일 나쁘게 보는 사람은 러시아의 푸틴하고 우리 북쪽의 대표자라고 말이죠. 김정일이라고. 왜 그랬냐? 그 사람들 지금 제일 하는 말이 뭔고 하니 너희 전쟁이 이렇게 하고 우리보다 강하게 되면 우리는 원자탄 쓴다. 원자탄 쓴다. 그 얘기 내놓고 합니다. 지금 원자탄을 쓴다 하는 건 뭡니까? 전쟁에 지지 않기 위해서 다 함께 죽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 그거 보고서 뭐라는 거 아니? 지금 원고에 써놓기는 철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철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아니 지금 전쟁에 어린애들이 죽어가고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건 전 세계 인류가 다 걱정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에 급하게 되면 원자탄 쓴다? 그거 할 얘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그 생각 하더라도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악마가 있으면 할 얘기라고. 사람으로서는 지도자로서는 할 얘기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건 악마가 할 얘기가 무지 그럴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도자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디 선생한테 우리가 배우는 게 인문학의 교훈인데요. 그 교훈입니다. 거지도 없고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자. 그럼 인문학이 왜 그걸 가지는가? 인문학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뭔고 하니 고정관념, 선입관념에 노예가 된 걸 자꾸 없애버립니다. 그 인문학이 있으면 되고 인문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문학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전통도 좀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같이 책 읽고 뭐 공부하는 것도 그 뜻입니다. 이건 인문학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어떤 건가 말이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누구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90이 돼가지고서요. 대학 다닐 때 이제 나하고 가까이 지나다가 신학대 한때 목사가 되고 그랬으니까요. 나는 이제 이쪽으로 오고 내 제자죠. 제자인데 일을 좀 많이 해서 예산 사람인데 온양에다가 이제 중고등학교도 만들고 뭐 일 참 많이 했어요. 그래 이번에 90이 됐는데 내가 축사를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갔는데 그 사람 내가 왜 기억하냐 하면 날 많이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래서 쭉 가서 이제 이따만큼 만나고 이제 그런데요. 한 번 내가 지나가다가 저 우연히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지금 몇 살이냐? 그랬더니 27살이라고 그래요. 그럼 27살이면 시골에서 결혼을 해야겠네. 그랬더니 예, 제가 선주 가운데 맞선주기 때문에 결혼돼서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빨리 결혼해야겠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결혼하거든 약속한 여자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신과대학에 다닐 때 숙명여자대학 다니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고향도 이제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둘이 가까이 지나다가 약속했어요. 내가 대학 졸업하고 군에 갔다 오고 또 그 여학생이 이제 숙대 대학생이니까 졸업하게 되면 우리 결혼하자. 그 약속했어요. 그 약속하고서 있다가 내 제자가 군에 갔다 오고요. 또 그 여자가 이제 여자 대학 나오니까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우리 좀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허락해 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결혼이 늦었는데 할아버지한테 허락만 받으면 되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얘가 여자친구가 있어서 다 마음의 준비도 갖추고 결혼하고 나도 결혼을 시켰으면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얘기 듣더니 그러지 않아도 너 결혼은 늦어서 나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만 허락되면 이제 되면 결혼해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우선 사주를 봐야 할 테니까 그건 뭐 사주 틀리면 안 되니까 그 사주 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집안이 옛날부터 다 훌륭하게 국도되어 있는 집안인데 상대방 집안이 어느 정도 집안이 좋아야지 너무 낮으면 안 되겠다고. 근데 제일 지적하는 게 민관지 양반 집안이니까 상대방이 무슨 장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 두 가지만 맞으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제자가 그 여자친구 보고서 민관이 우리 할아버지 허락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주는 안 보지만은 그 좀 보고 그리고 허락하실 거라고. 또 이 여자도 물어보니까 집안이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밤낮 집안 타령한다고 말이죠. 그게 좋다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래서 사주를 봐가지고 오고 또 집안은 좋으니까 족벌 다 갖다가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좋다고 말이죠. 그 할아버지가 사주를 쭉 보시더니 야, 그 사주가 그렇게 좋기가 쉽지 않은데 잘 됐다 말이죠. 그 집안이 어떻더냐 또 보여드렸습니다. 그 한참 보시더니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더니 안 되겠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놈의 집안하고 우리 가정하고 한양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 싸워서 내 할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그놈의 집안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유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기는 안 된다고 말이죠. 뭐 꼼짝아 그건 안 된다고 말이죠. 그 아버지하고 내 제자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냐고. 아버지가 자꾸 고민하다가 여자 수 물어보니까 그 여자 집안에서 물고 하니 그 옛날 얘기 뭐 이제 가면 되겠냐고 그러니 괜찮다고 말이죠. 허락을 받았는데 이 손주 아들만 안 됩니다. 그 아버지가 고민하다 아들도 한 말이 물고 하니 할아버지 뭐 오래 사시겠냐? 좀 기다려보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7살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게 그 여러분 생각하면 그 답답하죠.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있는 생각이 민관이 원수는 갚아야 합니다. 원수도 안 갚고 앞으로 못 가거든요. 그 다음에 민관이 은혜도 갚아야 합니다. 그 은혜 갚느라고 끼리끼리 살죠. 편 가르게 하죠. 원수 갚느라고 또 원수 갚고 원수 갚죠.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그 할아버지만 가지고 없으면 괜찮겠는데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걸 고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 갚느라고 서로 해치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또 괜찮아요.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지금 중동 지방에 전쟁하는 거 가만 보면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 우리는 다 이제 긴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죠. 바로 그건데요. 요즘 이슬람교 있잖아요. 마호메트 교 있잖아요. 그 이슬람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자들을 우리 역사에 보내주셨는데 이제 제일 25세, 23세 그 보내서 구약에 무슨 예언자 있잖아요. 누구누구 쭉 하는데 23번째로 나타난 예언자가 누구하니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시면 다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고요. 24번째 나타난 사람이 누구하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마호멧은 25번째예요.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군가 마지막 예언자거든요.
그러니까 마호멧이 제일 소중하다고 보는데 예수님은 곧 전이고 세례 요한은 곧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가만 싸우는 거 보면 인간이 구약의 전통을 쭉 받아들여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자기네들이 제일 믿는 사람은 마호멧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말이죠.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근데 또 유대인들은 뭐 지키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자를 쭉 보내주셨는데 마지막 사람이 누구 하니? 세례 요한이다. 그 다음에는 예수는 아니다. 마호멧도 아니다. 딴 사람이 하나 또 와야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건 누구 아니? 구약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구약을 그대로 믿는 유대교하고 구약의 전통이 마호멧에 왔다고 하는 이슬람교 믿는 사람하고 싸움이 지금 이 싸움인데 이건 100년도 싸우고 200년도 싸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사가 비극합니까? 그럼 기독교는 무엇 때문에 달라졌는가? 기독교는 이런 싸움을 계속하면 역사의 희망이 없으니까 그건 아니다. 그 아니면 뭐 있는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 새로운 출발은 구약의 하나님, 마호멧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걸 이제 인문학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판단하는 거 아니?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원수 갚아야 하고요. 옳지 않은 건 싸워서 이겨야 하고요. 전쟁을 해서라도 이길 건 이겨야 한다고 보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의를 믿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슬람 믿는 사람도 믿고 하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사람은 알라신이라고 하는데요. 알라신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정의의 신이다. 그러니까 정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면 기독교가 제 기독교가 아닌데 그 밖에 나온 문관이 어느 쪽이 정의냐, 어느 쪽이 정의냐,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건 종교를 잘못 믿지 않으면 생각 못할 건데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전쟁 지도자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죽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걸 순교로 봐요. 내가 이 전쟁을 일으키고서 죽으면 죽는 순간 우리 좀 그래서 표현에 쓴 말하는 문관이 천당 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순교자라고 본다고. 정의를 순교자로 보니까 끝까지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요. 구약의 하나님도 정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건 문관이 정의를 끝까지 주장하게 되면 정의 때문에 다 무너진다고 봐요. 부부도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게 되면 이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정의를 끝까지 주장하게 되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걸 믿고 하니 정의를 이기는 길은 정의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이 정의를 이기지 못하면 역사는 안 된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을 하고 그러게 돼요. 어떻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말이죠. 원수가 아파야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말이죠.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또 원수가 그러면 다 없어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저보고 쉽게 이해하는 뭐인고 하니 지혜로운 어른은 애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 지혜로운 어른은 애들하고는 싸우지 않거든요. 왜요? 내가 싸우면 나이가 어린애가 다 어린애가 되고 말게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죠. 그런 싸움 그거 하면 너도 손해고 나도 손해니까 너 혼자 해라 말이죠. 나는 너하고는 싸우지 않겠다. 왜? 어른이니까 말이죠. 사랑으로 정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종교적 인문학이 바로 그거예요.
그 내가 오늘이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되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인문학이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공산주의 국가는요. 끝까지 가면 다 스스로 문 닫아요. 그건 왜냐하면 정의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나하고 틀린 것 끝까지 없이 하니까요. 남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당 정책 가지고서 되는 건 없어요. 제가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일제시대에는 나라가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일제시대에는 나라가 없으니까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그 희망이 있다고. 그런데 해방이 되니까 이제 내 나라에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공산주의 대표인 김일성이 들어왔는데 늘 보고서 내가 살던 집에 우리나라에 내가 살던 집이 일본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요.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일본 사람을 내보내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일제시대를 살았어요. 해방되니까 일본 사람이 나가게 됐거든요. 이제는 우리 집인 줄 알았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우리 집에 내가 주인이 됐다고 들어가 보니까 공산당 정권이 벌써 들어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 사람 가게 되면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 공산당의 정치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왜요? 모든 인문학적 가치가 버림받거든요.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참으려고 하다 안 돼가지고 38선 넘어서 서울에 와서 내가 생각하는 민구안이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공산 정권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이건 안 된다 말이죠. 그 제가 이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제일 쉽게 설명할 때 민구안이 예를 들어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난 5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제일 잘못된 게 뭐냐 말이죠. 정치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게 보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한 사람들은 운동권 출신들이 했기 때문에 정의란 무엇인가 권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그게 정의입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그하다 무너졌고요. 중국도 지금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하고요. 북한도 그거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없어졌거든요. 지금 우리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픕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 북한은 경제 실패했습니다. 경제 실패하니까요. 국민들의 배급을 주질 못하거든요. 군인이 배급 못 받게 되면 그건 그 나라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암만 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지금 군인을 돈 받고 러시아에 보내서 그 돈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정신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남도 아니고 우리 동포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실패한다고요. 그건 민구안이 정의는 무엇인가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한 게 공산주의인데 러시아가 무너졌고요. 중국도 지금 변하다가 다시 글로 돌아가고요. 북한은 이미 글로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인문학으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꿔야 합니다. 항상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럼 그런 정의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런 정의는 정의로 나타나지 않고 사랑입니다. 인간애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인간애를 가진 나라가 역사를 이끌어가고요. 그 결론을 마지막 받아들인 게 인간애고요. 그거 없이는 자유와 인간애가 없이는 역사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긴 인문학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왔고 지금도 그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가
정치에서 제일 가까운 것은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하고서 제 말씀을 좀 끝내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 했는데 우리가 기독교 학교가 돼서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채플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러니까 돼요. 한 번은 호주에서 목사님이 세계 일주 여행을 하시다가 이제 평양을 지나가게 되면서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다 하니까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학생들한테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해 주셨어요. 그 설교를 다 해 주시고 그 목사님이 뭐라 하는 거 아니 내가 여러 학생들한테 수수께끼 하나 남겨주고 갈 테니까 1등, 2등, 3등 상을 받으라고 하죠. 교장 선생님한테 맡기고 갈 테니까 대답을 바로 한 사람은 상 탄다고 그랬어요. 그 무슨 수수께끼인가 하고 봤더니 그 목사 수수께끼가 뭔고 하니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500명 되는 학생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뭔가 그런 생각하는데 상급생들은 다들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제일 강한 게 뭔가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1학년 애들은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채플사도 끝나고 나오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놈 뭐라는 거 아니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고래가 강할까 코끼리가 강할까 뭐 그런 놈도 있고 말이죠. 잘난 체 하는 또 뭐인 거 아니 태양의 열이 제일 강하다고 뭐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금 또 뭐라는 거 아니 지구의 인력이 제일 강하겠지 또 뭐 그런 놈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나도 이제 사람 가보니까 목사님은 그거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강한 것은 무엇인가 그거 돼요. 그러면 난 자신이 있다 말이죠. 그 집에 와서 등관이 제일 세상에서 강한 것은 정의, 옳게 정의입니다. 사람은 옳게만 살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써서 냈다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채플 시간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지난번 목사님이 수수께끼 남겨놓고 갔는데 오늘 상 주겠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1등 하더니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1등을 받대요. 그래서 3학년 학생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난 생각하기를 저건 틀렸단 말이죠. 사랑은 눈물이 있고 약한 거고 그렇잖아요. 정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싸워서 이기고 뭐 들어온 거였고. 그래서 저건 틀렸다. 장애 사랑이 1등을 탈 바에는 정의가 1등 타야 된다고 했는데 2등 하더니 내 이름을 쓱 불러시대요. 그래서 내가 2등을 받았다고요. 그 받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정의가 사랑보다 강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목사님도 틀렸고 우리 교장 선생님 틀렸고 그 내가 옳다 말이죠. 그 상을 받아놓고 보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뒤에 영어로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이 수수께끼의 2등 정의를 가지고 2등을 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집에 와서 그 읽어보고서 이건 틀렸다고 말이죠. 그 2자 뻑뻑 지우고서 1자를 바꿨다고 1등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철없는 생각이에요. 그놈이 자꾸 굳어졌어요. 사람은 옳게만 살면 된다 말이죠. 옳게만 살면 두려울 거보다 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가 폐교를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가정이 가난하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점점 살아보니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일본 가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쭉 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게 참 사람이 이렇게 나라도 없고 사는 게 힘들구나. 그런데 그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전부 내가 정의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도움을 받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숭실전문학교 교장으로 계시고 우리 어렸을 때 영어도 가르쳐주는 마오리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가 내가 중학교 졸업반이 되니까 나보고 너 대학에 가야 되겠는데 중국으로 북경대학으로 가게 되면 내가 학비 다 대주고 일본 대학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내가 학비는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국 가면 어떻겠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본 말은 학교에서 배우고 중국말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 가면 일본으로 가야겠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보라고 정 어려우면 내가 학비학도 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가보라고 그래 갔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을 가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 마오리 선교사님이 나한테 또 일본에 가게 되면 일본 도쿄에 와세다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호아시라고 하는 철학과 교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내가 같이 공부했다고 내 친구인데 널 소개해 줄 테니까 그리로 가라 만나라고 말이죠. 그 일본에 가서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편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편지를 쭉 보더니 마오리 선교사가 내가 짐작하기에 뭐겠었는고 하니 내가 5년 동안 이 학생을 잘 알고 있는데 장래성 있고 유망하고 그러니까 좀 잘 지도해서 좋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편지가 그때요. 그 일본 교수가 그걸 보더니 날 아주 귀하게 봐가지고서 무슨 얘기하고 믿어줘야겠다 싶으니까 너 학교 중학교 다닐 때 얘기를 뭐 쭉 물어보고 그래요. 그 중학교 마지막 1년 동안 일본 학교 다니는 얘기하면서 내가 일본 교육이 틀려먹었다고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희생당했는지 모른다고 뭐 그런 얘기를 다 내놓고 했거든요. 그 철없으니까 또 난 믿고 물어보니까 했거든요. 그 교수가 다 얘기 듣더니 네, 당신 얘기가 옳다고 말이죠. 당신 얘기가 옳긴 옳은데 여기는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일본 경찰이 자꾸 뒷조사한다고 말이죠. 그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있는 와서 대학에 한국 학생들이 그런 말 실수를 해가지고서 경찰에 끌려가서 고생 많이 한다고 내가 가서 보증서고 데려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아무 얘기 다 괜찮지만은 그 얘기는 다른 데 가면 내가 좋지 않으니까 좀 삼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가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동안에 마오리 선교사도 날 도와주는데 전부 내 고통과 어려움을 이끌어갈 수 있던 줄 도와준 사람은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또 사랑이고 또 사랑이고 사랑이에요. 근데 제일 내가 이제 감명 깊었던 게 뭐니? 한국 교회는 여럿이 있지만은 일본에 와서 공부하는 바에는 일본 교회 가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 교회 가서 그런데 한 번은 좀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요. 점심을 어디서 먹긴 먹어야겠는데 돈은 떨어지고 어느 친구네 집에 가서 점심을 얻어먹는가 하다가 교회 가서 예배 보고서 친구한테 가야겠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 예배를 드려 갔어요. 예배를 다 끝내고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내 친구한테 가서 점심을 같이 좀 얻어먹고 가야겠는데 하고서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들 하나하나 이제 악수하고 뭐 이제 그래요. 그 날 쓱 보시더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지 않았냐고 그래요. 처음 나왔다고. 그럼 이제 어디로 갔냐고 말이죠. 그 집으로 가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우리 한국서 오지 않았냐고 그래요. 내 말 들어보여. 한국서 왔다고 말이죠. 그러냐고. 우리 교회 한국선 학생 없는데 그 점심때가 됐는데 우리 집 바로 옆인데 나하고 점심 먹고 가면 어떠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배고프댔는데 잘 됐다 싶어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 목사님이 안내받아가지고 가서 점심을 먹고서 이제 나왔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고마워서 말이죠.
내가 이 목사님 교회 좀 계속해 다녀야겠다 하게 다니고 있는데 얼마 후에 여름방학이 되게 됐어요. 그 목사님한테 방학 때 집에 갔다가 한 달 후에 돌아와서 다시 교회에서 뵙겠다고. 그리고 이제 해졌어요. 그 여름방학에 집에 왔다가 가을학기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일본에 가서 조금 늦게 그 교회에 갔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를 먼저 드리고 주일 예배에 가야겠다. 그래서 금요일인가 토요일쯤에서 목사님 사택이 이제 교회 옆에 있으니까요. 사택으로 가서 목사님한테 인사드려야겠다 하고서 인사드리러 갔어요. 갔더니 뭐 짐들도 다 뜰 안에 내놓고 목사님 안 보이고 교회 장로님들만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봤는데 사모님이 나를 보시고서 들고 가니 뛰어나오더니 아이 김군 오셨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인사해요. 그 표정이 좀 이상해요. 그 목사님 왜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뭐라는 거 아니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세상 떠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택을 비누라고는 좀 이사 가려고 준비하는데 왔다고 말이죠. 그래요. 아니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았었냐 그랬더니 건강이 좀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오늘 이렇게 이사 가느라고 바쁜데 목사님이 남겨놓은 편지가 하나 있는데 편지 받아가지고 가고 다음 주일부터 목사님 다른 분이 오시겠지만 교회 나오시라고 말이죠. 그러더니 봉투지 하나 줘요. 그 내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괜찮다고 말이죠.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집에 가야 하니까 전철을 탔어요. 전철 타고서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요. 그 편지가 뭐라고 썼는 거 아니? 내 건강이 좀 좋지는 못해서 김건희 어머니 만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 김건희에서 많이 기도만 해줬다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돈을 조금 넣었으니까 책도 사보고 말이죠. 그러라고. 그때 돈을 넣어주셨어요. 그 전철은 이제 와랑와랑 가는데요. 그 편지 이렇게 쭉 읽고 보니까요. 세상이 조용해져요. 아주 조용해지더니 목사님, 물론 목사님 말씀 아니고 그 목사님이 나 위해 기도해 주셨구나 말이죠. 그리고 먼저 가시게 되니까 나한테 이 편지를 남겨주셨구나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분들은 내가 옳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면 이 다음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베풀어 줬으니까 내 사랑에 보답해야겠다 말이죠. 그런 걸 이제 겪고 나면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정의가 사랑보다 강하다 하는 건 생각에 맞지 않는다. 역시 사랑이 정의를 완성시키는 거다 말이에요. 사랑이 정의를 완성시켜서 정의는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가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을 읽어보고 그 사람이 잠깐 6.25 전쟁 나기 전에 한국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설교는 목사님들, 신학자들 위해서 한 설교인데 나도 듣고 싶어요. 그때는 중학교 교사를 했던 때인데요. 6.25 전쟁 나기 조금 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스위스에서 신학대학 교수로 쭉 있었는데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공산주의를 경험했다고.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공산주의는 정의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투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자로 가서 거기서 쭉 사는 동안에 자유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걸 느꼈는데 자유를 가지게 되면 사람의 계층이 오고 높고 낮은 사회가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얻은 마지막 진리는 기독교의 마지막 진리는 뭔가 하니 사랑의 나무에 사랑이라는 나무에 자유와 평등의 열매가 함께 맺는다.
사랑이라는 나무 위에 자유와 평등의 열매가 함께 맺는다. 그게 내가 신학자로서 얻은 결론이라고 말이죠. 그 강연을 듣고 나면서 그때 내가 저게 기독교의 마지막 진리다 말이죠. 마지막 진리다.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자유도 거기에서 피어날 수 있고 정의와 평등의 열매도 함께 맺을 수 있고 그것밖에는 역사의 진리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정의는 사랑에 의해서 완성되고 열매 맺게 된다. 그게 내 철학과 사상의 열매가 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 그겁니다. 전부 그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기했지만은 구약만 믿는 이스라엘 사람도 안 되고 고란격만 믿는 이슬람 사람들한테도 안 되고 결국은 자유와 인간애가 역사를 주는 희망이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거운 부담 같지만은 그 이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상은 없고 그 사상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이 인문학이고 그걸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이렇게 쭉 느껴보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 간디의 자사전을 읽을 때 깨달았던 거하고 지금 그로부터 9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게 돼가지고 지금 얻는 거하고 하나입니다. 진실과 사랑이 있는 사회를 만들고 정의는 자연히 따라오는 사회가 되고 그 인문학의 역사의 길이고 또 우리 인문학이 원하는 모든 마지막 과제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민구안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금 정부와 의사들과의 싸움 같은 문제, 여야의 싸움 같은 문제 그건 다 버리고 말이죠.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모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런 민구안이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나도 다 버릴 것은 버리고 찾을 것을 찾아가는 것만이 길입니다. 좌파다 우파다 하는 것도 필요 없는 생각이요. 또 뭐 진보다 보수다 하는 것도 다 중요한 생각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버릴 걸 버리고 택할 건 택해 나가는 거 거의 우리 역사에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길인데 그것이 아주 어렸을 때 내가 간디 선생한 데서 배운 거고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느끼는 것도 그겁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영국 런던에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넓은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영국을 위해서 노력한 지도자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처칠도 있고 누구도 다 있는데요. 그 영국 사람 아는 사람은 없는데 그 안에 영국 사람 아는 사람의 동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누구하니 영국의 식민지를 있던 인도의 간디 선생의 동상이 거기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보게 되면 민구안이 다 영국의 지도자고 세계의 지도자들의 세계인데 인도 사람 한 사람 동양 사람의 동상인데 그게 간디입니다. 그 사람 민구안이 모든 거짓은 버리고 진실로 모든 폭력은 버리고 사랑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다음 학기부터 또 새로운 이제 인문학이 시작되겠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민구안이 독서를 좀 많이 해서 내가 나를 키우고요. 또 이걸 뭐 이게 꼭 인문학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종교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그러는 동안에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나라가 성장합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것만큼 또 국제적으로 우리가 희망이 생기고요. 우리가 성장하면 정치가들도 따라서 성장하게 되니까 희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좀 나이 좀 많아졌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성장이 여러분의 행복이고 여러분의 행복이 대한민국의 행복이고요. 그건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희망을 안겨주는 작은 일이지만은 나무가 자랄 때는 크지 않습니다. 음이 자라고 조그맣게 자라지만 그래도 그 나무들이 자라서 큰 숲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양구의 인문학이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도 주고 배우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동안에 행복하고요. 금년은 이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새해부터는 좀 더 좋은 것을 많이 배우고 새 출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 시간 같았어요. 우리 정치 문제, 우리 사회 문제, 나 자신과 우리나라의 문제 다 합해서 좀 좋은 새 출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도 가지시고요. 더 기다렸다가 좋은 시간 맞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사랑합니다.